안녕하십니까. 복남자입니다. 오늘은 투자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방송하기로 여러분과 약속을 했는데요. 잠깐 설명하기 전에 조금 답답한 면이 좀 있어서 제가 좀 하고자 하는 말이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감일지구,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감일지구가 좋게 보인다, 괜찮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지금, 결과가 나왔죠, 지금. 결과가 나와서, 계약자 당첨자 발표가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경쟁률이 이제 하남시 부분은 그 경쟁률 한 20대에서 30대 1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경기 같은 경우는 70에서 한 100대 1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로 거의 100% 가천제입니다. 가천제인데 거기에서 68점, 70점도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84점이 이제 만점인데 지금 경기 외 지역에서 70점대도 지금 아직 당첨이 안 된다라는 그 현실이 좀 안타까워서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게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도 경쟁률이 그 경쟁률이 그대로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보입니다. 결론은 수요와 공급이거든.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도 하나의 이제 경제 흐름적인데 수요와 공급이 깨지면, 균형이 깨지면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겉으로 봐서는 이게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 70대 1, 100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수요가 이제 많은 걸로 보이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공급이 부족하니까 암만 해도 이제 그런 수요가 그 경쟁률이 붙고, 그 다음에 68점, 70점 맞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가점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조건으로 하는 건데 부양가족수라든지 청약 세 가지 조건으로 하는데 그렇게 낮은 점수는 아닙니다. 낮은 점수는 아닌데 거기 서울도 아니고 수도권이죠. 엄밀히 보면 하남시 쪽인데 그 수도권에서 그게 또 당첨이 그렇게 쉽게 안 되다 보니까 신청했던 청약자분들이 실망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좀 첫 번째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오늘 재건축, 강남의 재건축이 반포 현대가 재건축 이익 환수제에 대한 세금이 1억 3, 4천인가 나온다고 오늘 신문을 잠깐 봤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그 부분은 명백하게 이제 공급을 줄이는 거거든요. 공급을. 그 의미는 결론은 서울의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수요가 꾸준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수요가 꾸준히 있는데 수요는 그대로 있어요.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을 줄이는 거죠. 반대로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가 줄 수도 있고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강남의 경우에는 수요는 그대로 있어요. 수요는 많이 줄진 않아요. 워낙 거기가 이제 직주 근접이라 해가지고 이제 회사들이 밀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로하고 강남 쪽은 수요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분산이 좀 안 되더라고요. 예전부터 많은 노력을 정부에서 하는데도 분산이 좀 안 돼요. 수요가 좀 분산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꾸 이제 강남이 좋아지더라고요. 오히려 수요가 줄기는커녕 거기를 개발을 더 다른 지역보다 개발을 많이 하죠. 오히려 롯데 같은 경우 롯데 주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개발되면 그쪽엔 현대자동차 옛날에 거기 한국전력공사 본사 자리 그쪽 그 다음에 이제 감정원 자리 그 일대를
현대차에서 글로벌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아시다시피 100층 이상으로 이제 개발 또 하는 거죠. 하고 거기에 맞물려서 그 잠실 주변 선수촌 그냥 경기장 주변 그쪽 개발 계획이라든지 삼성역 주변이라든지 그 수서역 주변이라든지 그냥 교통이 아주 제일 뭐 요새는 역세권을 뭐 원사이드 쉽게 말해서 그건 안 되면 또 최소한 그 역세권이라 하려면은 두 개의 노선이 서로 맞물리든가 세 개의 노선이 맞물 정도 돼야 요새 말하는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하철만 있으면 역세권. 요새는 서울 시내에서 역세권 아닌 데가 없어요. 역세권 아닌 데가. 뭐 300 몇 군데 지하철역이기 때문에 거의 다 역세권입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역세권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그건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요새는 숲세권 뭐 다른 내용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그 삼성역이라든지 수서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량역이라든지 뭐 청량역은 이제 강북이지만 아무튼 그쪽으로 많은 교통이라든지 인프라가 예전에 과거의 어떤 보다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더 오히려 그러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수요는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생활 환경이 좋아지고 아주 그 교통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내가 반지하 빌라에 살더라도 나는 강남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자꾸 수요가 또 회사 근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모두 교통 편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좋으니까 강남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수요는 계속 이제 늘어나고 하는데 공급은 딱 한정돼 있잖아요. 땅이라는 게 한정이 딱 돼 있다. 강남의 땅은 딱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이 돼 있는데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첫째 공급이 안 된다는 게 뭐냐면은 강남이 대부분이 이제 신축 아파트도 있고 뭐 빌라도 있고 하지만은 재건축도 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강남하고 그다음에 목동 쪽, 그다음에 노원구 상계동 쪽 이렇게 대표적으로 뭐 최근 30년 뭐 여의도도 뭐 해당되네요. 30년에 근접한 현행법으로는 이제 30년입니다. 뭐 안전진단은 뭐 별도로 예외로 치고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 가능한 연도가 이제 30년인데 그 부분이 방금 설명해드렸던 이제 그쪽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25년 뭐 이쪽 쪽 되는 데가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데 뭐 분당이나 일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평촌 뭐 이런 데가 뭐 20년에서 25년 그 정도 사이죠. 아직은 30년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는 뭐 좀 후발주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그 대표적으로 그 재건축이 조합 설립이 인가가 난 그 아파트는 매매가 금지됐습니다. 작년 8.2 대책으로 인해서 매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 뭐냐면은 10년 보유 5년 거주자 한해서는 이제 매매는 할 수는 있습니다. 관리처 아니 그 조합 설립 인가가 났어도 근데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나머지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첫째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팔 수가. 그러니까 이것은 그 물물 교환이죠. 물물 교환. 돈을 주고 받는 어떤 거지만 물물 교환. 말 그대로 교환이 돼야 되는데 한쪽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교환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돈을 주고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가 성립 안 됩니다. 거래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수요자는 나는 욕구잖아요. 사고 싶은 욕구가 충만한데 돈은 있어요. 돈이 있어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일단 첫째 재건축 아파트가 매매 금지가 됐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일단 좀 줄어들었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 세금 부분이에요. 세금. 세금을 그 양도세 이제 중과세를 이제 매기는 거죠. 그래서 4월 1일부터 지금 중과세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투기가를 조정주고 뭐 이런 데는 중과세입니다. 1가구 1주택은 이제 비과세, 그다음 1가구 2주택자는 일반과세에다가 10%를 더 붙입니다. 그다음에 1가구 3주택자들은 거기에다가 일반과세에다가 그다음에 거기다 20%를 또 더
더 붙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양도차익이 3억이라고 했을 경우에 1가구 2주택자, 뭐 3주택자들이 세금이 꽤 나온다는 거죠. 3억에 뭐 1억 8천,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지만 뭐 1억 5천에서 1억 8천, 뭐 3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나올 확률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3억 벌어가지고 세금 뭐 1억 5, 6천 내고 한 1억 3, 4천 가져가면 되지. 그러면 되지. 그게 과연 되겠느냐는 거죠. 과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만약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자고요. 했을 경우에, 그냥 쿨하게 나는 뭐 했으니까 그냥 그래. 해가지고, 세금을 뭐 1억 5, 6천 내고 나머지 1억 3, 4천 내가 불로소득으로 이익으로 가져가겠다. 근데 사실은 1억 3, 4천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자본을 투자를 했잖아요. 다 자본 투하를 했기 때문에 그게 현금으로 투하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 이자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럼 10년을 내가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이자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 이자 비용 거 다 감안하면은 실제로 1억도 못 가져간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현업에서 제가 세무 상담을 많이 해드리지만 다 해서 팔겠다고 해가 도장 찍으려고 딱 하는데 엊그제도 제가 실제 사례입니다. 저 1가구 1주택인지 알고 본인이 매매 계약 쓰러 오신 거예요. 도장을 찍으러. 그랬는데 뭔가 좀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은 1가구 2주택자더라고요. 1가구 2주택자. 그래서 왜 1가구 2주택자인데 당연히 비과세라 1가구 1주택 비과세라 생각하고 본인이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농가주택은 예전에 우리가 2003년도인가 그 법이 생겨가지고 특례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조세 특례조치가 뭐냐면은 내가 서울에 집을 가지고 하나 있었는데 시골집 뭐 다 시골집이라 다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농가주택 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아야 돼요. 그 조건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그냥 시골 뭐 광역시라든지 이런 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주변은 또 안 돼요. 뭐 시골이라 해서 화성시라든지 이런 데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짝이 충청남도 뭐 예산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 해서 농가주택 진짜로 예전에 이제 그 법이 생긴 취지가 뭐냐면은 농가주택들이 공실이 많이 생기니까 빈집들이 많이 생기니까 조금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전원주택을 짓든지 아니면은 좀 활용 반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걸 좀 세법으로 좀 장려를 했어요. 장려를 한때 2003년도인가 4년도부터 그래가지고 장려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을 사라고 그러면 시골집을 해봐야 뭐 5천만 1억 아주 소액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라고 장려를 했는데 뭐가 걸리냐? 서울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5억짜리 6억짜리 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 집을 그걸 사게 되면은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1가구 2주택자가 그러면은 내가 2주택자니까 만약 현행법으로 말한다면 2주택자 같은 경우는 굉장하죠. 뭐 세금이 많이 이제 서울집을 팔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2주택자니까 그래서 세금에 문제가 되니까 국세청에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서울이라든지 이렇게 도시권에 사는 사람이 시골집을 샀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취득을 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농가주택을 어떤 요새 뭐 주말농장 개념으로 해서 좀 텃밭도 좀 가꾸고 하면서 좀 집도 좀 하나 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려책인데 그래서 특례를 준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서울의 집에 도시권에 살고 있는 사람이 시골집을 농가주택 샀을 때 나중에 그 서울집을 팔아도 이게 이제 비과세다. 세금을 농가주택을 제외를 하고 주택에서 빼주고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해가지고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농가주택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는데 지역이 있어요. 딱 한정된 지역이 네이버에 딱 치시면 다 나옵니다. 농가주택 조건이.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조건에 맞는 거에는 그래 돼요.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잘못 알고
뭐였냐면, 그건 맞더라고요. 그건 맞는데, 순서가 바뀌었더라, 순서가. 뭔 말이냐면은, 시골집을 먼저, 가지고 있어서, 시골집을. 가지고 있었고, 서울집을 나중에 산 거예요, 나중에. 그래 놓고, 서울집을 이제 파는 거,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데, 착각에 빠진 거죠. 어디서 보긴 봤고, 그 당시 뭐 세부적 이런 내용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2006년도에 서울집을 산 거죠. 그래서 딱 계산해 보니까 세금이 1억 8천이 나오면 세금이 1억 8천. 그래서 큰일 날 뻔했죠. 그 한 끗 차이지만은 그 농가주택 똑같은 농가주택 갖고 있는데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시골에 있는 사람이 있다가 농가주택을 이제 먼저 순서가 먼저 20년 전에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인데 서울 집을 내가 돈이 좀 있어. 그래가지고 서울 집을 하나 샀어. 이래서 뭐 2억짜리 샀든 뭐 5억짜리 사든 집을 하나 샀어. 그걸 나중에 봤더니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그게 좀 양도차익이 한 10억 돼가지고 양도가 꽤 커가지고 그 세금을 내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세금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결론 그 사람은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못 팝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그랬죠. 3억 양도차익이 있는데 한 2억 세금, 그러니까 세금하고 뭐 금융비용 따지고 이자 비용 다 따지고 하면 2억 내고 1억 가져가면 되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부동산 경험이 있으면서 그렇게 자신이 쿨하게 그렇게 한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해결책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다른 방법을. 제가 뭐 이 방법을 어떻게 알려드렸냐면, 일가구 2주택이니까 그러면은 시골집을 증여를 하라 그래서 증여. 예를 들어서 증여를 하면 되죠. 뭐 부모님이 됐든 어느 누가 증여세 내고 정상적으로 제가 계산 다 해드렸어요. 증여세까지 다 계산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합법적으로 어떤 증여세를 내고 정확하게 증여를 해줘요. 제 3자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형제가 됐든 해주고, 그럼 본인은 이제 1가구 1주택 아닙니까? 그러면 그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비과세 9억까지는 비과세니까요. 비과세 받으시고 그 이상은 장기부일 특별공제 받아가지고 하면 세금이 그렇게 아주 뭐 20분의 1 아마 엄청 많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있는 거죠. 이제 지금 절세인데, 어찌됐든 제가 이제 세금 부분을 잠깐 이제 달아주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요와 공급에서 일단은 강남 쪽에 지금 공급이 자꾸 막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공급이.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팔려고 해도 팔지를 못하게 금지돼 있죠. 두 번째. 또 하나는 팔려고 해도 세금이 너무 과다하니까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임대사업자를 냅니다. 임대사업자를.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서 방송에서 예전에 그랬죠. 작년인가? 임대사업자를 내라고 다 임대사업자를. 그래서 말 그대로 임대사업자를 냅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자료를 보시면 신문에 계속 나오죠. 임대사업자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아마 여러분도 이제 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임대사업자는 뭐냐면은 임대사업자는 말은 결론은 제한이에요. 그것도 전매 제한입니다. 전매 제한.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내므로 인해서 건물주들이 이득되는 부분도 있고 손실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가장 큰 게 우리나라는 우리 부동산에서는 거래세라는 게 있어요. 거래세는 있는데 뭐 종합 재산세, 이제 보유세도 있고 거래세도 있어요. 근데 보유세 부분도 많이 다뤄지지만 사실은 거래세가 굉장히 막대한 지대하게 크기 때문에 그 거래세를 논하지 않고는 부동산의 어떤 공급이라든지 어떤 수요 예측하는데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길은 터지기는 터졌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임대사업자로 유도를 해준 거죠. 그럼 임대사업자를 하면은 보통 지금 현재 8년 임대, 중공공임대가 8년이고, 뭐 4년, 5년, 8년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지금은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절감하려는 목적에 의해서 8년 중공공임대로 많이 갑니다. 그럼 중공공임대는 뭐냐? 결론은
당신이 8년간 임대 사업을 하면은 그 차액의 70%를 감면을 해줄 테니까, 감면을 해주겠다 이거죠, 감면을.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테러가 없지 않습니까? 테러가 그냥 코너에 완전히 몰려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코너에 몰려 있고, 뭐 보이스에 올린다 그러지 하니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유세도 지금도 뭐, 그렇게 낮은 금액은 아니에요, 절대. 보유세가 지금 엊그제 6월 1일 기준으로 지금 재산세가 지금 다들 고지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재산세가 보통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한 7억짜리 되는 게 재산세가 보통 한 200만 원 나옵니다, 200만 원. 그러면은 한 17만 원 되나요, 한 달에? 한 개당. 그러다 뭐 그 두 개, 세 개 하면 뭐 종부세까지 또 더블 차요, 더블 뭐 종부세 또 냅니다. 재산세 내면서 또 종부세 내고 막 그러는데 그 재산세가 지금도 그렇게 그 낮은 금액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우리가 그 보유세만 가지고 그래요. 근데 선진국은 사실 보유세가 높습니다. 우리보다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거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해요. 근데 반대로 거기는 그 거래세는 낮습니다. 선진국은. 미국에. 그러니까 희한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학자들이 뭐 어떤 언론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들고 나올 때 꼭 편협적인 자료를 가지고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래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싹 빼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보유세, 선진국 OECD 뭐 자료 가지고 와가지고 뭐 보유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래세는 양도세라든지 취득세, 등록세 그건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건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보유세만 가지고 계속 주구장창 뭐 OECD 평균보다 낮으니까 우리나라는 더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 막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떠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은. 이게 보유세도 중요하지만 거래세도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실제로 그 거래세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양도소득세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억의 양도차익이 있으면 현행대로 간다 하면 3억의 양도차익이 있으면 거의 뭐 50% 60%가 세금이라는 거죠. 다주택자들은. 근데 더 웃기는 것은 우리 이제 상가 같은 주택은 그래도 요새 그 많이 그 주택 같은 경우는 감면해가지고 예전보다는 좀 적은데 뭐 상가라든지 주택 외의 토지 뭐 상가 건물 이런 부분들은 거래세가 4.6%예요. 4.6%. 그러면은 4억짜리 조그마한 뭐 상가 건물 토지 같은 거 4억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가 아파트도 요새 뭐 평균 가격이 서울 시내 평균 가격이 뭐 7억이라는 내용도 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어쨌든 그 상가 같은 경우도 4억짜리 하는데 거래세가 얼마냐면 등기비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네? 그 4억짜리 하나 사는데 등기비 2천만 원 넘어요. 그리고 그게 그 재산세가 또 상가 같은 경우는 또 틀리면 주택은 또 재산 또 틀려가지고 그 재산세가 그것도 한 200만 원, 100, 한 20, 30 되나요?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었을 때 이 세금 부분이 샀을 때 등기비 내지요.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내지요. 또 팔았을 때 양도세 내지요. 그러면은 이게 한 사이클이거든. 이 한 사이클에 샀다 팔았다 어떤 그 부분의 총체적인 금액이 세금이 얼마냐, 몇 프로냐. 그걸 가지고 논해야 그게 그 수요와 공급에서 어떤 그 부분이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조금 또 약간 제가 좀 답답해서 하는 소리에 좀 제가 약간 흥분했는데 좀 답답한 면이 많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는데 저는 부동산을 보면서 부동산 신문을 잘 보지는 않습니다. 뭐 매일경제신문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경제신문에서 뭐 부동산 코너 있잖아요. 그런 건 잘 안 봅니다. 뭐 거기는 큰 도움이 이제 그것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초보들이나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보는 거고 실제로 조금 보시려면 여러 방송을 듣는 분들도 이제 좀 그게 눈높이를 자꾸 이제 거기서 나중에 한 단계 발전이 되면은 이제 사회, 정치, 경제 특히나 이제 사회, 경제
정치면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면을 잘 봐야 이게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자기가 유추를 해내야 됩니다. 스스로가 그걸 예측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해야 돼요. 막연하게 눈에 보이는 뭐 방송, 뭐 TV에서 뭐 신문에서 부동산 가격이 얼마냐, 뭐 그것은 조금은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늦습니다. 요새는 워낙 정보가 오픈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 보고 뭐 이런 투자를 투자를 결정한다. 그것은 될 수가 없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태극기 휘날리죠. 태극기 이렇게 휘날리면은 일반 사람들은 태극기를 보면은 휘날리는 그 현상만 보아요. 현상만. 팔락팔락하는 그 현상만 보는데 그거 보면 그것은 다 누구나 봐요. 뭐 여러분도 보고 저도 보고 다 뭐 지나가는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다 봅니다. 속된 말로 지나가는 걔도 볼 줄 알아요. 태극기 휘날리는데 저 태극기 휘날리는구나. 바람에 깃대가 휘날리는구나. 그러면 그거 이미 투자라서 실패라니까요. 내가 오늘 투자 심리도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관점은 그건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고요. 남이 보지 못하는 관점을 볼 줄 알아야 그게 진정한 투자의 고수라니까요. 그러면은 저 태극기를 누가 흔들어요? 누가? 바람이 어느 북동풍이냐, 남동풍이냐, 남서풍이 저 바람을 저 태극기를 휘날리는 원인이 뭐냐 이거죠. 원인. 그 원인을 찾아서 그걸 보고 거기에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건지 부동산이 아니면 산업 구조가 아니면은 뭐 꼭 부동산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 모든 투자는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현상을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여기도 뭐 마곡지구 판교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면 판교 지금 가서 부동산 투자한다 판교 들어가면은 그럼 일명 바보죠. 바보. 이해되십니까? 이미 개발 이익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지금 화면에 하나 띄워놨잖아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 이게 정확히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기가 이제 실목적으로 부동산 투자가 아니고 투자 목적이 아니고 내가 그냥 실수요. 그러니까 투자보다는 내가 좋으니까 아니면 내가 꼭 필요하니까 이제 이런 수요 말고요. 그것은 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가 실제로 판교 사업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내 건물이 필요해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건 투자가 그러니까 자본 투자도 투자긴 해요. 자본제에다가 투자하는 것도 투자긴 한데 뭐 그걸 갖다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뭐 그 건물을 사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영업을 하기 위한 어떤 장소로서의 그 목적이 사업에 대한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건물에 대한 양도 차익을 보고 막 거기다가 투자를 목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연히 그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재산 가치가 이제 부동산 투자가 또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청담동 예전에 연예인들 해가지고 했는데 알도 먹고 꽁도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이제 그 사람들 처음부터 내가 그냥 그걸 가지고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들어갔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결과론 쪽 있자 보면은 사업도 거기 영업행위를 하고 거기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고 이제 강남 쪽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목적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투자의 심리라는 게 그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이 다 끝난 곳에 부동산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또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은 좀 먼저 선투자, 내가 다른 사람이 투자하기 전에 내가 좀 선투자를 해야 되고 남이 걷지 않는 우리 그렇잖아요. 눈이 왔을 때 제가 눈을 밟을 때 제일 앞장서는 사람은 참 막막합니다.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뭐 방향도 없고. 근데 앞에 이렇게 우리 군대에서 걸자는 행군할 때 보면 앞 사람이 가고 밟은 길을 저도 이제 야간 행군 해봤지만은 잘 안 보이면은 다른 거 없어요. 앞에 사람 등만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냥 따라가면은. 그러면 큰 실수는 없어요. 실수는 없고 뭐 위험하지도 않고. 근데 제일 첫
출발 앞에 제일 첫 사람은 굉장히 폭도 높고 자기가 그 선택의 폭도 높고. 근데 이제 예전 제가 이야기했나요? 그래도 이득은 뭐냐? 그래도 전망이 좋아요, 전망. 자기가 제일 좋은 구경 잘합니다, 자. 뭐 밤이 됐든 낮이 됐든 제일 앞장 섰으니까. 그게 이제 서로 이제 그게 인센티브예요.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인센티브, 그게 인센티브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이라고 봐야 되겠죠. 투자 수익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뭐, 예를 들어 잘못 길을 걸어가 버리면은 이제 또 아주 실패한 투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근데 뒤에 따라간 사람은 뭐예요? 따라간 사람. 안전하잖아요. 앞에 이미 간 사람만,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 뭐 볼거리가 앞 사람 등밖에 더 있어요. 볼 게 없죠. 경치 이런 게 볼 게 없어요. 결론 뭐예요? 이익이 없어요. 이익이. 네? 이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약간 투자 심리학, 투자 면하고 아까 지금 약간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오늘 그 부분이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이 70%를 면제를 해줘요. 감면을 해주죠. 감면. 그럼 나머지 이제 30%를 이제 세금 냅니다. 세금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임대사업자를 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많이 이제 지금 임대사업자를 많이 내죠. 사실은 그 임대사업도 사실은 그 개인이 하는 게 저는 개인이 왜 이걸 갖다 개인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이. 쉽게 말하면 임대사업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있어서 우리가 의료보험 있잖아요. 의료보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이 아주 세계 탑입니다. 탑. 너무 탑이다 보니까 자꾸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의료 부당 이득을 가져가면서 의료 쪽에 종사하신 분들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정상적 말고요. 정상적 말고 요양병원 이런 데 해가지고 수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의료 제도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CT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 보험에서 다 되니까, 사회보험이 다 되니까, 웬만하면 좀만 아프면 그냥 가요. 그냥 병원에 안 가는 사람 없습니다. 다 가니까, 가다 진료가 되는 거예요. 가다 진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 그걸 또 폐해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첫째, 몸이 아프면은 일단 그게 해결이 되는 게 가장 선진국 아닙니까? 두 번째, 선진국이 뭐예요? 선진국. 내가 살기 편해야 돼요. 그러면 집이 있어야 집이. 그래서 우리 서민들도 그냥 집이 좀 편하게 집이 이게 꼭 안 사도 내가 뭐 죽을 때까지 좀 편하게 좀 살 수 있는 집이 주거가 안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가 제일 먼저 의식주 아닙니까? 의식주. 그러면은 뭐 요새 옷 못 사 입는 사람 있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다음 뭐 두 번째 뭐 못 먹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서 탈이지. 근데 주거는 30년 전이든 50년 전이든 지금도 왜 이렇게 힘든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봐서는, 좀 정책적인 부분도 굉장히 잘못돼 있어요. 정책이 잘못되는 정책이. 그러니까, 이 정책이 첫째, 이걸 좀 잘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국가에서 임대를 책임지는 부분이 채 10%가 안 됩니다. 뭐 옛날 자료 보니까 뭐 5%, 6%가 됐던 것 같은데, 아무튼 1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나머지 부분을 누가 다 담당하느냐? 결국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 스스로가 그냥 자급자족 하는 거예요. 자급자족.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이 사람이 집주인이고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잖아요. 요새 전세 세계도 유례도 없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선진국은요. 싱가포르라든지 우리나라보다 그래도 OECD 좀 선진국이라 한 나라들 대부분 보면은 임대가 국가에서 많이 보급을 많이 합니다. 공급을. 그래서 60%까지도 막 돼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세상 편해요. 홍콩 같은 경우도 뭐 하지 일반 서민들이요. 집 걱정 안 하고요. 의료 걱정 안 합니다. 의료 걱정. 의료보험 걱정 안 하고 세상 서민들은 편하게 아주 잘 삽니다. 그리고 아주 싼 가격에. 그리고 마카오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큰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양 아파트 안 짓습니다. 물론 분양도 하겠지만 땅 장사 안 해요. 국가에서 무슨 땅 장사를 안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한 이야기죠. 여기 마곡지구 신문에 나온 이야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마곡지구도 뭐 경실련인가 그 자료대로 한다면은 뭐 몇 조가 뭐 3조인가를 이득을 봤다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일단은 제가 여기 현장에서 있었을 때 아무튼 논 수용가가 보통 그렇게 200에서 300 정도 했었어요.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도로 놓고 이제 도로는 국가적이니까 물론 당연히 도로 놓고 공원도 만드니까 거기서 뭐 한 반 틈은 더 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원가라 그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 지을 때 분양 원가도 원가지만은 이제 우리 토지 개발을 할 때 그 원가도 토지 원가도 이제 그 구성비가 있거든요. 그럼 공원 만들었으니까 도로 만들었고 하면은 이제 원가가 있고 이렇게 분양가가 있는데 이 상업지역 같은 경우 여기 상업지역 업무시설 같은 경우 최근에 5천, 6천까지도 딱 한 평에 분양을 했어요. 정부 SH, 서울시인가 SH인가? SH, 서울시는 아니고 SH다. SH에서 분양해가지고 해요. 2, 300에 수용한 땅을 갖다가, 한 평에 2, 3, 그걸 딱 뭐 5천, 6천에 분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 그러면은, 여기가, 이런 반틈이, 뭐 12,000세대가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12,000세가 들어왔는데, 그 6,000세대는 분양했고 6,000세대는 뭐 임대를 해서 시프트라 해가지고 좀 고급형 임대 아파트, 결론 임대 아파트 그것도. 근데 좀 고급형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저라면은 예를 들어 여기를 그냥 다 임대 아파트를 그냥 다 분양하면 뭐 아니 분양이라는데 임대 아파트를 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진짜로 저 서민들을 위한 어떤 저기 한다면은 그 정책을 그리고 왜 뭐 몇 조를 남기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돈 남겨가지고 뭐 다른 데 빚값내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임대 아파트를 많이 국가에서 지어서 일반 서민들한테 좀 싼 가격에 일반 시세와 좀 싼 가격에 공급을 해서 영구적으로 좀 이렇게 그 선진국은 그 임대 아파트 들어오면은 그 죽으면은 또 자식한테 또 대물림 됩니다. 그 임대 아파트가 진짜예요. 괜찮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뭐 좀만 소득 20년 있다가 좀 소득이 붙으면 보내요. 나가라고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자식까지 막 상속이 되는 임대는 아마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을 사실은 이제 임대 사업자들이 이제 결국은 개인들이죠. 개인들이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제 임대 사업자를 내지를 않고 그냥 해왔던 거죠, 지금까지.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표면화 시켜서, 임대 사업도 이제 정상적으로 사업자 내고, 세금 내고 정상적으로 해라. 국가에서 이걸 장려를 하는 거죠. 근데 과연 이제 얼마만큼 많이 이제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금, 그래서 이제 임대 사업자 내면은 결론은 이제, 공급이 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는 능력이 있어요. 나 임대 아파트 들어가기 싫어요. 왜 근데 임대 아파트는 꼬박꼬박 월세가 올라가잖아요. 월세가. 어찌됐든 올라갑니다. 월세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 집이 아니다 보니 내가 인테리어 막 하고 싶지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내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래도 꼭 수요가 필요해요. 내가 꼭, 나는 집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홍콩도 마찬가지예요. 홍콩도 아까 60%가 임대고 나머지 40%가 분양인데 그럼 홍콩 집값이 안 오르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홍콩 집값 우리보다 두 배, 세 배 더 비싸요. 임대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민들은 그냥 자기들은 뭐 남의 일이야. 그러니까 홍콩에 우리나라 강남 50억짜리 32평 아파트 한 50억 해요. 그럼 일반 서민들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거 신경을 안 써요. 뭐 5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뭐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딱 사고가 딱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틀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두인 논사하면 배 아프잖아요. 그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냥 괜히 있는 속담이 아닙니다. 시기심도 많고요. 뭐 나는 임대아파트 사는데 친구가 집 사잖아요. 그러면은 잠 못 잡니다. 친구를 위해서 내가 진짜 축하해주고, 너 진짜 축하해. 나는 임대아파트 죽을 때까지 임대아파트 그게 아니라니까요. 부동산에 대한 그 욕구 있잖아요. 욕망. 그게 있다니까요. 있으면은, 그러면은 아까 예를 들어 강남을 다시 원점 돌아왔을 때, 강남은 수요가 꾸준히 있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내가 그래서 추후에 강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왜? 1인 가구가 벌써 예전에 뭐 10년 전에 한 50만이 지금 35년 뒤에는 한 700만까지 늘어난다잖아요. 1인 가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일본처럼 되지 않겠느냐. 그 일본처럼 또 모르죠. 제가 뭐 예측은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틀립니다. 상황이. 그 문화적인 특성이 틀리다니까요. 문화적인 특성도 틀리고 틀려요. 절대적으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 인구가 줄어드니까 뭐 일본처럼 되지 않느냐. 진짜 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풀 뜯어먹는 소리. 예? 인구는 5천만, 이래 5천만이잖아요. 예? 인구는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줄어들 수도 있지만, 주택은 가구 수가 늘어나잖아요. 1인 가구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럼 주택이 늘어난다니. 그리고, 그러니까 뭐 주택 보급률 가지고도 막 이야기 하는데, 나도 그 주택 보급률도 제가 또 이야기 합니다. 주택 보급률 뭡니까? 분모가 주택 가구. 그죠? 필요한 가구 수, 위에가 뭐예요? 주택 수예요. 분모와 분자인데, 그 자체가 데이터가 틀려 있다니까요. 응? 이해되세요? 분모는 뭐가 틀린지 아세요? 분모가 아까 내가 말해 수라 그랬죠. 수인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택 가구수 1인가 그러니까 주택 가구수를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요. 우리나라 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애국인도 있지 않습니까? 애국인. 애국인은 뭐 우리나라 애국인이 공식적 애국인이 뭐 데이터가 정확하게 모르겠다 한 60만, 한 50만, 60만 되나요?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인구가 만만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불법 체류자가 얼마인지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제가 그것까지 말씀 못 드리죠.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인구수하고 애국인하고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러면은 분모가 애국인이 한 200만까지 되려나요? 그러면은 200만이면은 전라남도 인구라니까요. 그 통계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분모에서. 또 분자도 또 말씀드릴게요. 분자에서는 뭐가 틀린지 아십니까?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우리 통계청에서 말하는 주택 보급률에서 들어가냐고요? 안 들어가냐고요? 우리 다가구 주택. 예전에는 안 들어갔었죠. 요새는 이제 들어갑니다. 다가구는. 다가구가 단독주택인데, 예를 들어, 그, 5집이에요. 1층, 2층, 3층, 아시잖아요. 다가구 주택. 그러면은 보통 그 가구수가 5가구가 살아요. 5가구가 사는데, 예전의 데이터에서는 그걸 한 집으로 본 거예요. 한 집으로. 근데 요새는 이제 그걸 갖다가 다가구 같은 경우는 다가구로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집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제대로 그건 잡혔는데 뭐가 오류가 있냐? 오피스텔 같은 경우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업무형이지 않습니까? 업무형. 근데 업무형인데 그게 주거형 오피스텔이 요새 많아요. 순수하게 사업용을 쓴 게 아니고 주거용으로.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제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또 저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주택 보급률에. 그래가 주택 보급률은 뭐 100%니 뭐 70%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오류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정시적인 애국인 가구수하고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면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가지고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류가 부분이 뭐냐면은 불법 체류자들 있잖아요. 애국인들. 그럼 그 사람들 절대 길바닥에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사람 어디 살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림동, 뭐 요새 뭐 중국인들 많이 안산도 많이 살죠. 안산 쪽에도. 그래서 대림동도 많이 살고 하면은 좀 슬럼화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7, 80년대 살던 곳에서 보통 그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싸니까 싸고 슬럼화된 곳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좀 더 좋은 환경을 쫓아서 좀 더 좋은 아파트나 좀 더 좋은 환경 쪽으로 밀려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또 뭐예요? 좀 좋은 환경. 강남이 좋은 환경, 누가 뭐래도 강남 좋은 환경 아니면 그쪽으로 이제 밀려 굴러 간다는 거죠. 그럼 수요는 아까 말했지만은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다 봐요. 앞으로도 저는. 근데 자꾸 공급을 줄여버린다니까요. 지금 공급이 그래서 그 부분을 다주택자 임대 아파트로 임대로 다시 8년간 장기 임대를 해버리니 매매는 보다 중간에 매매하면 벌금 내야 돼요. 1,000만 원 가트로 내야 되고 그다음에 비과세 받았던 거 일가구 만약 집이 두 개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는 집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임대사자를 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그 집을 만약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8년간 의무적입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지키기를 하고 조건부로 이 집을 팔았을 때 세금을 쉽게 말해 비과세를 해줬어요. 근데 그 중간 4년 있다 내가 임대사업자 낸 그걸 갖다가 팔아버리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다 토해내야 돼요. 역으로 다 토해내야 되고 가태를 물어야 되고 아주 복잡해져 일이. 그래서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한 해 두 쪽 나도 매매를 못합니다. 그러면 자꾸 지금 물량이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강남 같은 경우 아파트들이 죽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죽어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또 결론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미래는 제가 예측을 못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제 생각컨대, 분명히 수요 공급. 저는 딱, 진리에 이것은 진리입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진리예요. 수요 공급이 깨지면 어딘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수요 공급에서. 그래서 아까, 재건축에서 하면은, 1억 4천 막 세금 물린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마 강남에 있는 재건축들이 아마 재건축을 좀 이제 딜레이가 되겠죠. 굉장히 많이 딜레이가 됩니다. 그러면 공급이 안 돼요. 공급이. 강남 땅이 없잖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땅이 거의 없는데 왜 재건축 그날 희망을 거냐면은 재건축은 지금 현재 재건축 되는 것들은 보통 용적률이 한 100%대, 120%. 그러니까 예전에 저층 5층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70%, 80%예요. 그걸 250% 늘렸기 때문에 3배 정도 늘어나죠, 용적률이.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 예를 1000세대다 그러면 조합원이 한 300명, 400명, 일반 분양이 한 500세대 이상도 막 나오기도 해요. 예전에 막 그 5층 아파트들은. 그죠? 근데 이제 5층 아파트들은 다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거의 5층 아파트 재건축은 거의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제 눈시껏 까 뒤집어 봐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중층 재건축이죠. 중층 재건축이란 말은 중층은 보통 100% 초반대, 100% 초반대가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반대로 이야기해드리면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예요. 250%. 국계법에 의해서는 국토이용을 이용이 가능한 범위는 300%까지 돼 있는데 서울시 저기에서 250%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근데 300%까지 하려면은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기부 체납을 하면은 270%좀 늘려주면서 공공이익을 위해서 조금 기부 체납을 공으로 하든 뭘 하든 내놔야 돼. 안 그러면은 그냥 250% 안짝으로 다 허가 내줍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은 2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250%짜리가 250%는 되지가 않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지 않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모델링만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시기적으로 너무 빨라요. 아직은 그게 활성화되는 시기는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이내짜리, 70%짜리를 해서 250%다 해먹었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중층. 용적률이 100%짜리, 100에서 120%짜리를 해야 250% 하면은 그나마 반틈. 대표적인 케이스가 목동 아파트가 엊그제 지구단위 계획이 발표됐잖아요. 목동 지구단위 계획 발표됐습니다. 그거 한번 인터넷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또 뭡니까 하면 또, 그것은 뭐냐면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전같이 난개발 하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 압구정도 지구단위 계획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한남 뉴타운, 성수, 이런데 큰, 이렇게, 그 다음에, 개포, 이런데, 그 다음 잠실 5단지, 이런데 이제 보면은 반포 지구단위 계획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목동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 저 상계동도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그래요. 그래서 그걸 먼저 통과를 하냐 못하냐 하는데 아마 목동 재건축도 지구단위 계획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거 한 몇 년 걸립니다, 몇 년. 몇 년 걸려요. 그게 하루아침 오늘 했다 내년도에 확정 안 됩니다. 한 압구정도 마찬가지였고요. 왔다 갔다 서울, 그냥 이반은 이게 지구단위 계획의 절차가 뭐냐면은 지금 주민공람 공고 기간이에요. 15일 공공 기간인데, 자, 그림을 그렸어요. 강서구청 그림 그려가지고 주민공람 해요. 주민공람 하면은, 자, 어디로 가냐면은, 그 공람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양천구청 구의회에서 그걸 저기를 합니다. 그걸 또 검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서를 또 서울시로 보냅니다. 서울시로 보내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데 그 심의가 또 한 달에 2번, 어쩔 때 한 달에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상정이 돼야 돼요. 상정을 하려면 또 소위원회에서 먼저 또 다뤄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절차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은 계획대로 가는 거고 또 주민대로 안전진단 신청해가 또 주민대로 갑니다. 그것은 꼭 같이 하는 게 아니니까 별도 행정 절차대로 가고 또 주민들은 안전진단을 해서 하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강남 쪽에 재건축이 중층 재건축이 이제 강남 쪽에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은 일반 분양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일반 분양이. 그러니까
뭐 목돈 같은 경우도 한 2만 5천에서 한 5만 3천인가 이렇게 2배가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일반 분야는 한 2만 5천 개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결론은. 근데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공급이 되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또 맞아지는 거잖아요. 맞아지는 거죠. 근데 재건축이 조금은 그래도 풀어져야만이 공급이 된다는 뜻입니다. 공급이. 공급을 그렇게 막아놔 버리면은 계속 이제 수요가 생기고 하다 보면은 그게 가격이 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은, 결국 부작용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9억이라는 게, 양도세도 뭐 9억이 이제 비과세 이런데 사실 9억이 왜 중요하냐면, 주택보증공사 허그, 거기에서 이제 일반 분양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 중도금 보증을 안 해줘요. 9억이 넘으면 안 해주고, 9억 미만은 이제 해주고, 그냥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부작용이 생기냐. 9억 미만으로 이제 일반 분양 재건축 하는 데서 이제 맞추는 거예요. 맞춰. 이렇게.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9억이 넘어버리면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되지니까 승인이 또 안 나와요. 하니까 일반 분양, 예를 들어 9억을 넘게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뭐 8억 2천 뭐 이렇게 한다니까요. 분양을. 일반 분양을. 왜냐면은 일반 분양자들은 돈이 없잖아. 돈이 없다 보니까 계약금 넣고 중도금 은행에서 좀 대출을 활용하고 내가 잔금 이렇게 하는 걸 해야만이 좀 문이 좀 넓어지지 않습니까? 일반 서민도 한번 덤벼보죠. 근데 이제 9억이 넘어버리면 안 해주니까 다 현금 있는 사람은 그래서 개포 예제 8단지 개포 8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자들의 있는 자들만의 어떤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참 답답해요. 우리도 좀 그런 데 좀 살아보고 싶은데, 좀 이렇게 좀 분양 좀 받아가지고 좀 살아보고 싶은데 말이야. 있는 사람들만 그냥 분양받게끔 해주고 말이야.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그렇게 또 하니까 이제 뭐냐면, 로또가 요새 이제 로또란 말 들어보셨죠? 일반 분양 받으면 로또 당첨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도 들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자, 어느 장단에 이게 맞춰야 되는지 참 어려움이 많은데, 일단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투자 부분에서. 그래서 수요도 지금 현재 좀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있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돈이 있으니까 뭐 되는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근데 미성년자가 뭐 개포 팔다, 뭐 거긴가 뭐 분양받고 막 하잖아요. 근데 받을 수가 없다니요. 대출 규제를 또 같이 묶어버렸어요. 규제를. 그러니까 수요도 같이 묶어줬어요. 그러니까 뭐 집값이 뭐 오르지는 않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공급도 묶어버렸고, 수요도 묶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를 놔두고, 공급을 묶었으면은 이제 집값이 오르거나, 반대로, 공급을 많이 늘려놓고 수요를 줄여버렸으면 집값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번 흐름은 어쨌든 공급도 줄여버리고, 수요도 줄여버려요. 수요가 없어요. 수요를, 뭐 때문에 그러냐면, 대출 규제로 인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7, 8억짜리 예를 들어서 사는, 일반 서민들이 내 돈 7, 8억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은행에서 좀 도와줘야죠. 같이 좀, 물론, 어떤, 뭐 7억이면 은행집이 3분의 1, 내 집이 3분의 1 이렇게 되지만, 은행이 좀 도와줘야죠. 그래야 서민들도 좀 사다리,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좀 올라가 보죠. 근데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이 이제. 집이 1가구 2주택자는 아예 대출 자체가 안 되고요. 1주택자들도 대출 자체가 거의 힘들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한번 은행 가보십시오. 은행 금리는 낮아요. 은행 금리는 뭐, 아직까지는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은 제가 봐서 낮아요. 뭐, 신혼부부들도 이렇게 가보십시오. 그러면은, 신혼부부에서 뭐 60%인가 70% 해주고, 그 다음에 1가구 1주택자들은 뭐 50%, 뭐 40%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감정가거든요. 감정가의 금액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방 개수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을 내 집이 안 팔린 상태에서 먼저 산 사람들은 또 뭐 또 방 개수 기존에 있는 방 개수를 빼고요. 안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직접 입주하는 사람들은 이제 방 개수를 빼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실제로 일반 서민들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우스운 게 엊그제 신혼부부인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7천만 원이 넘으니까 대출이 줄어버려요.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담보대출이 뭐 60%, 70%가 되는데,
반대로 7천만 원 연봉이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넘으니까 그 60% 70%가 아니고 뭐 40% 50%를 줄어버린대요. 이렇게 은행에서. 그래가지고 못한 저한테 상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가 좀 안 맞죠. 이게 좀 7천만 원이 넘는다는 소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소득이 있다는 뜻 아니면 그럼 구매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구매력이. 예? 구매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자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대출도 좀 실행을 하겠다는 뜻인데 오히려 대출을 더 줄인 거죠. 능력이 있는데 내가 연봉이 요새 뭐 증권에서 요새 30대 엊그제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상담해봤습니다. 30대 후반인데 연봉이 증권사 같은 경우 연봉 뭐 2억대입니다. 2억대. 부부 합산 소득이 막 연봉이 4억에서 5억 되더라고요. 그런 제가 실제 제가 반, 그러니까 30대 후반인데도 뭐 40대 초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어쨌든 이래저래 어찌됐든 규제가 되고, 반대로 그럼 7천만 이하라는 소리는 뭡니까?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이하면은요, 연봉이 예를 들어서 미안한 이야기지만 뭐 3천에서 3,500이라는 소리 아닌가? 그럼 뭐 찻대고 퍼대고 하면은 조금은 이제 여력이 없지 않나요? 여력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저는 대출을 더 좀, 여력이 안 되니까 조금은 더 좀 확대를 해주고, 좀,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건 맞는데, 근데 조금 확대를 해주면은, 뭐죠? 여력이 좀 없는 사람한테 확대를 해준다는 뜻은 결론은 그 부실이 좀, 더 여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발생될 확률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수요와 공급에서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이번 뭐 오늘 신문 잠깐 봤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와서 이게 수요와 공급에서 좀 문제가 생기겠다 앞으로 공급에서. 그다음에 또 오늘 갑자기 하나 나온 부분이 뭐였냐면은 뭐 신문에 뭐 근로소득 하면은 평균 근로자 해가지고 뭐 11년이가 10년이 못해야 평균 우리가 서울 시내 뭐 7억이라고 엊그 뉴스에 뭐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는데 안 먹고 안 쓰고 7억을 못해야 30평 집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도 그게 뭐 저기처럼 굉장히 뭐 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요. 그 논리는 30년 전 신문 한번 떠들어 보세요. 30년 전. 아니 40년, 30년, 20년, 10년 전 신문 다 떠들어 보세요. 언제는 뭐 평균 소득이 뭐 1, 2년 안에 32평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나요? 없었다니까요. 저도 부동산 한 지 지금 꽤 됐지만, 내 기억이 없었어요. 뭐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항상 평균 근로자 평균 소득에 32평, 서울에 있는 32평 아파트 살려면은, 그래도 10년 정도는 안 먹고 안 쓰고 못해야 살 수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근데 뭐 그게 뭐 별거 있냐 뭐 지금 그 부분을 똑같은 신문의 내용을 다르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강남은 예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은 항상 서민들한테는 갈 수 없는 곳이라니까요. 앞으로도 못 갑니다. 평생 못 갑니다. 못 가는 걸 잊어버리시라니까요. 질투하고 막 시기하고 막 헐뜯으려고 하면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못 간다고요. 딱 인정을 하시러 자기 어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인식을 하시고 우리가 냉철하게 내가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공유를 하셔야지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갈 수 있는데 어떤 그런 어떤 편협된 사고로는 못 갑니다. 편협된 사고는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강남은 강남이고. 또 나는 나고 내가 살 곳은 예를 들어서 일반 강남 이해 지역에서 보통 우리나라 선 95%가 이해 지역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에 맞게끔 어떤 부분을 투자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아무튼 수요와 공급에서 이 균형이 깨지면은 어찌됐든 어떤 형태도 오르든 떨어지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문제가. 그래서 그걸 항상 예측하실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거 한번 자세히 한번 잘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 가격 지수라는 거예요. 2013년부터 18년, 5년 정도밖에 안, 짧은 기간. 짧은 기간인데, 이게 지금 잘